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성숙 네이버 대표입니다. 다음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식 LG U+ 대표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한성숙 네이버 대표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지인 포춘에서 선정한 순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박사님, 한 대표가 4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에 들어갔다고 해요. 예, 포춘이라는 경제 잡지는 사실 CEO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제1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네. 이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우리나라 네이버의 한성숙 CEO를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파워풀한 경영인이라고 꼽았는데요. 50명 중에 한 명을 꼽았어요. 그런데 이 한성숙 대표는 여기에 무려 4번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 경영인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CEO급에서는 금수저 출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경우를 빼고는 지금 한성숙 대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여기서 4년이나 연속으로 세계 경영계를 이끌 그런 여성 CEO의 대표주자로서 꼽혀서 상당히 가뭄 속에 그나마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대표의 이력을 보면 IT 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로 일을 하다가 IT 산업으로 직접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한성숙 대표가 처음 이 민컴이라는 잡지사의 어린 기자를 하던 시절에 만나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원래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반 출판사로 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우연히 광고를 보고 민컴이라는 잡지, 당시 우리나라 컴퓨터 1세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 잡지입니다. 네. 거기 잡지사 기자로서 이제 발을 들여다 놔서 컴퓨터하고 뜻하지 않게 인연을 맺었다고 그래요. 근데 뒤늦게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서 컴퓨터 기자로서 새 문물, 특히 미국의 컴퓨터 기술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다가 나눔기술이라는 회사의 홍보팀장으로 가게 됐고 또 이후에 엠파스의 검색 담당 본부장을 거쳐서 이혜진 네이버 회장에게 이제 발탁이 돼서 네. 지금까지 지금 네이버 이 CEO를 맡고 있는데 이 포춘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시스템 또 검색 시스템 이런 데에 혁신을 많이 기여했다. 특히 이커머스 쪽에서 역대 어느 경영자도 이루지 못한 그런 혁혁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가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최근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는데요.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 대목이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지금 네이버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공정위원회로부터 연이어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지적은 검색회사로서는 공정성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 회원사인 쇼핑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알고리즘 조작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과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가 더 검색에 더 상위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업체들에게만 이 우선권을 몰아줬다라는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도 이 부동산이나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그냥 일반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부동산 쪽에서도 지금 그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이 드루킹이라는 회사 물론 이것은 네이버하고 내막적으로 서로 협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지금 뉴스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종 구설수에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정부 여당의 불리한 뉴스는 빠지고 또 그 반대 뉴스는 검색 실시간에 올라가고 이러는데 빌 게이츠라는
우리 컴퓨터의 영웅, 지금도 요즘은 코로나 백신 만들으라고 컴퓨터 업계는 좀 떠나 있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 때 초창기에 컴퓨터의 영웅으로서 많은 존경과 그 주위의 뭐 부러움을 샀습니다만은 이러한 바로 불공정 분야에 연방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경영진으로서 이미지가 많이 손상을 당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네이버나 또는 포춘으로부터 4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여성 경영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이 한성숙 대표도 이런 알고리즘 조작이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이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서 정말 그 질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최고의 어떤 포털 사이트로 거듭나는 그런 어떤 경영 혁신이 매우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리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42만 4천 대가량에 대해서 리콜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제조상 하자가 발견된 게 아니지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향해서 엄청난 규모의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약 12만 대, 또 기아차는 거의 30만 대 해서 두 회사 합쳐서 42만 대. 최근에 나온 리콜 규모로서는 가장 엄청난 규모거든요. 네. 여기 한결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났다. 그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베어링 부분에 마모가 일어나면서 네. 고장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그 마모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 현재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에 이 현대 기아차의 화재 사건이 3천 건 이상이 지금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와 정확한 인과관계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 단계에서 좀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이 엔진의 마모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인데 현대의 이 쉐타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현대차는 수십 년 동안 미쓰비시 엔진을 쏘다가 2000년대 초반에 국산화를 하면서 세타 엔진, 세타 1, 2를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엔진을 해외에 파는 엔진 수출국으로도 바뀌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세타 엔진에서 지금 연이어 결함이 생기고 있는 그것은 현대차의 가장 핵심 부분에서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을 상당히 현대차에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는 이런 품질 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남양연구소의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고 또 말씀해주신 이 세타 엔진 보증을 위한 충당금을 이번 3분기 공시에 반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가 나오면서 이번 3분기에 수조 원을 충당금으로 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면 대응을 하겠다. 쇠타의 결함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리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 주겠다 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이른바 정의선의 품질 경영인데요. 네.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그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하자를 완벽하게 없애는 품질의 기술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남양연구소 남양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광활한 대지에 엄청난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남양연구소가 CEO들끼리 파벌이 나눠져 있어서 한쪽 파벌이 개발한 것을 다른 쪽 파벌이 비판을 하는 이런 시절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리콜 사태가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돼서 품질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그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잘 좀 전환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입니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박사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과 제재를 내려줄 것을 금융위에 이제 요청을 했어요.
예, 현재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두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실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거기에 형량에 맞추어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네. 실무적인 이런 금감원에서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2번 연속으로 회의를 갖고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필요하다. 기관 경고를 내려달라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금감원이 이런 정도의 강력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 제재를 내리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우리나라 제1의 보험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상대로 기관 경고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져요. 서로 경고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도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이를테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런데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 암보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뭐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예,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서에 암이 발생해서 암 치료비에 보험금을 주기로 했는데 일부 환자들이 이제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암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에 관련 진료비를 청구한다. 이것은 당초 계약서인 암 진료비를 주기로 한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급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환자들 입장이나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당초 계약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은 고객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정을 했다. 그런 점에서 삼성생명의 보험회사로서의 아주 근본의 과연 이 고객의 돈을 제때 주지 않는 이런 회사의 행태가 보험회사로서 제대로 한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앞으로 삼성생명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카드가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기관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제대로 잘 못하는 회사에게 새 사업의 라이선스를 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서 새 사업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공교롭게도 지금 금융기관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앞으로 금융기관의 판도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 신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그 금융기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서 수수료를 걷는 사업인데요.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국민카드와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삼성생명은 이미 뭐 다른 보험회사보다도 워낙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아주 비상이 걸렸다 해서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80번째 재판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현재 지금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그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네. 그 유죄를 때리는 데 있어서 삼성의 준법위원회가 더 이상의 삼성의 어떤 부실 또 어떤 비리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재판부가 제안해서 만든 게 바로 준법위원회고 네. 이 준법위원회가 기능을 잘 한다고 그러면 형량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동안 시사해 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8번째 출석 재판에서 만약에 삼성 준법위원회가 제대로 가능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취지로서 다시
그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황현식 LG U+ 대표입니다. 미국 의회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가 어떤 법안을 마련한 건가요? 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상대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 정보를 빼나가서 미국의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화웨이와는 교류하지도 말고 거래도 하지도 말라. 이런 것이 이제 화웨이의 정책인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네. 중국이라든지 세계 각곳에서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출범하면 화웨이 제재는 이제 풀린다라고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이 화웨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래서 누가 대통령이 오더라도 화웨이를 향해서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 이 법안에 따르면 화웨이의 그 이동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 군대를 파견하지 말라, 또 미국의 장비를 파견하지 말라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지만 특히 한국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워싱턴 정가의 지적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LG U+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고 있는데 지난 7월에도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LG U+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문제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LG U+입니다. 네. LG U+가 화웨이 5G 장비를 통해서 현재 통신망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네, LTE 때부터 사용한 걸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LTE 시절부터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미국 정부에서도 U+를 향해서 좀 자제해달라. 특히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있다. 그런데 주한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한은 U+의 통신기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한 미군의 군사 비밀 장비가 U+를 통해서 화웨이로 넘어가고, 또 그 화웨이를 통해서 빼내가는 군사 정보가 미국 인민해방군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좀 제거해달라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죠.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이제 우리 외교 채널 입장에서는 그것은 개인 기업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네. 그래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한 단계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문제를 흔들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U+도 큰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재계에서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LG U+는 수장이 바뀌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U+는 지금 하현의 부회장이 용퇴를 했죠. 네. 아마도 이 하현의 부회장은 이 구광모 회장의 삼촌, 그러니까 구본준 회장과의 같은 동업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재계의 전망인데, 네. 어쨌든 LG U+가 일단 최고 이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화웨이와의 이 협력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총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정책 하나에 어떤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국익에 또 기업의 이익에 필요한 것인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 U+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